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부인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용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난소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현재 그 난소암은 그 췌장암, 내암과 더불어 갖고 3대 난치암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왜 그 난소암이 그 3대 난치암에 이제 그 속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요인은 이 난소라는 조직 자체가 골반 그 굉장히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고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검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 두 번째 요인은 첫 번째 이제 그 원인하고 연계돼 갖고 그 조기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진단이 되게 되면은 한 80%에서 말기암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암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그 내릴 때는 3기, 4기로 이제 판정을 내릴 때 말기라고 그러는데 이 80%의 환자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치료를 했을 때 한 80% 정도에서 상당히 좋은 그 치료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면은 이 80% 좋은 반응을 얻었던 환자들 대부분이 한 80% 환자들이 재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과를 밟게 되는 그 코스가 이 80%의 환자들이 재발을 한 다음에 그 난소 그 암의 이제 다른 암처럼 이게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되게 쓰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항암제 내성이 생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치료 실패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난치암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다음 단계에서 그 난소암이란 이제 어떤 그 질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난소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난소는 그 생식 내분비 기관의 일부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생식 내분비 기관이라는 그 이 표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관의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즉, 그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갖고 정자하고만 나와갖고 아기가 만들어지는 생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져갖고 호르몬 분비를 하게 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난소암은 이 생식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하는 난소에 발생하는 암으로 비교적 굉장히 드문 암이기는 하지만은 그 가장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치명적인 암의 하나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면은 난소암이 전부 다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분류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난소 조직을 보게 되면은 바깥쪽에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표피세포가 있고 그 안쪽에 표피 조직이 있고 안쪽에 있는 그 속 조직이 있어갖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그 상피 조직을 이루는데 발생하는 그 상피 세포암이 이제 가장 흔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난소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 상피 세포암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질문을 이거 들어오는데 그건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나요?
요거 난소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생식 내분비 기간 중에 이제 생식 기간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식 기간에 이제 해당되는 난자를 생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생식 세포암이 두 번째 큰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성삭 간질 조직에 발생하는 성삭 간질 종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별되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여성들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생식세포하고 성삭 간질 종양이 비교적 좀 흔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밖에 차지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서양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더 떨어져 갖고 한 5%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난소암이라고 그럴 때 보통 바깥쪽에 있는 표피세포를 일컫는 상피세포암을 일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암이나 성삭간질 종양 같은 경우는 한 20대에서 40대 좀 빨리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상피세포암 경우에 있어서는 50대 이후에 폐경 여성에 발생하는 등 이렇게 임상 양상이라든지 병태 생리학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피세포암, 난소암에서 가장 흔한 상피세포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난소암은 어느 부위에 통증이 많이 오나요? 복부 쪽 통증이 있긴 한데 잦은 편은 아닌데 혹시 검사를 받아와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골반 안쪽에 있는 기관 중에 이제 장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관계하고 방광 쪽이 있고, 둘레는 이제 근육하고 신경조직, 이 뼈하고 이제 근골격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는 영향들이 전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불편하든지, 이 배가 이렇게 좀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소변 볼 때 배뇨 습관이 변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안 좋다든지 배가 좀 이렇게 더부룩한 느낌 같은 게 이제 막연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이제 혹시 난소암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이나 이런 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이렇게 난소암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러우면은 산부인과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난소암의 경우에 있어서 최근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0세 이후에 주로 이제 상피세포성 난소암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정기검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가 나오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적 의료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이 효과를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하고 피검사를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보면은 그 2명 어떤 분을 먼저 봐드릴까요? 안성도 씨 저걸 볼까요? 그러나 암은 해 떨어지면 자고 2시 이후에 일어나서 생활 반드시 조명을 끄고 자라.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둘레 환경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마다 이제 개별적인 그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그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은 뭐 거기에 맞춰갖고 생활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조명은 끄고 자는 게 대개는 좋다고 그러죠. 이게 예전에는 막연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 안 좋고 조명을 켜고 잔다고 뭐 이렇게 몸에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후생 유전자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유전자 변화가 없으면서 어떤 그 유전자 이 표현형들이 변한다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을 좀 좋게 한다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 이제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려볼까요?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 상기피 수술한 지 3년 8개월 됐고, 항암을 3번을 했고, 페마라 3년 복용하고 추적 관찰 중이며, CA125가 늘 5 내지 8 정도이고, CT 이상 없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재발된 경우가 있던데, 저등급은 보통 재발이 돼도 늦게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이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상기 B 정도 되게 되면은 병이 이제 상당히 좀 진행이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고등급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그러지만은 병이 이제 딴 데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항암을 썼던 거고, 이게 재발이 되면은 이제 좀 치료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페마라라고 여성 호르몬 생성을 안 하게 하는 약을 이제 3년 복용하면서 이제 추적 관찰 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질환 자체가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 자체가. 그래서 어떤 특정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치료 방법 중에 옛날에는 이 암 조직도 자기가 힘들면은 휴직에 접어드는 상태가 돼요. 예전에는 이게 재발하고 항암제 내성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암세포를 좀 힘들게 해갖고 재발 자체를 늦추게 되면은 그 상태로 그냥 10년, 20년, 30년 암하고 같이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런 연구를 하는 그룹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페마라 3년을 복용한 이거를
만약에 이게 재발을 안 한다면은 3년, 5년, 10년까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CA125는 이게 그 저등급 장액성인 경우에 그 장액성 난소암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 특별한 표시자가 없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체크할 때 저거는 좋은 그 표시자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등급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재발이 10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지속적으로 그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늦게 되는 그 10년 이후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병태 생리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그때 재발한 경우가 보고되면은 의사들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그 이후에도 신경을 쓰면서 추적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 5년까지 지난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이 정도 되면 완치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5년이 된 다음에 완치됐다고 꼭 얘기는 못하지만은 5년 이후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3%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5년 이후에는 그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5년이 지나도 3%의 재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재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재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과 재미 분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난소는 깨끗하고 자궁 근종 1.6cm가 있는데 몇 년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소암의 경우는 그 50세 이후에 발생하고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비용 대비 그 효과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비가 이렇게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그 비용이 많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비용 대비 이제 효과 면하고 두 번째는 가양성이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데 그 저희가 우연찮게 발견을 해갖고 그 괜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폐경 이후에 이제 난소 종양이 있으면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암으로 갈 경우가 낮은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평생 동안 문제를 안 일으킬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 갖고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년에 한 번씩 받아 갖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그 분이 이제 질문한 게 투명세포암은 고등급 암인가요? 투명세포암은 우유, 커피 먹어도 되나요? 그 투명세포암은 예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리고 서양 사람한테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암종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동양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비교적 흔하죠. 그리고 이 투명세포암이 한동안은 그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한국 여성들 발생 빈도가 일본 여성들한테서 한 20% 정도 됐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한 10%에서 15%로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희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난소암 발생할 때 장액성 난소암이 우유가 이제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저희가 먹는 정도 갖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본인이 우유, 커피를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면은 그게 이 행복감을 주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 먹는 거는 그렇게 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선이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작년에 난소암이어서 수술을 했는데 전이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검진을 하는데 난소암은 재발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호르몬제는 섭취해도 될까요? 난소암은 이제 재발이 많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3, 4기 말기 환자들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재발이 됩니다. 근데 1기 환자의 경우에서는 80%에서 완치가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에서 밖에서는 1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재발하는 환자의 50%는 대개 1년 내 재발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재발하는 환자의 한 30%는 그 다음 2년째 재발을 해요. 근데 이게 꼭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상피세포암, 저희가 이제 암이라고 부를 때 되게 상피세포에 발생하는 암을 암이라고 이제 되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발하는 환자의 한 80%는 되게 2년째 재발하는데 난소암도 거기에 준해갖고 재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 2년간은 되게 3개월마다 검사하는 거를 권하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 2년 이후에는 이 재발이 한 15% 정도 이제 재발을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사하는 거를 권하고 그 다음에 5년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1년마다 이제 한 번씩 보자고 하죠. 근데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안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소 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르몬제가 좀 재발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썼을 때 도움이 더 크다는 쪽에 이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호르몬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이래갖고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달 탐사 계획처럼 90년도 중반에 문샷 이니셔티브라고 그래갖고 60년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달 탐사 계획한 것처럼 위민즈 헬스 이니셔티브라고 미국은 이제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호르몬제를 써갖고 여성 의료비를 낮추게 해갖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갖고서는 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유방암이 느는 바람에 1년 만에 이제 취소가 되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단편적인 결과를 갖고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임상 연구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나온 결과를 근거를 해갖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나쁘다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먹는 게 더 좋다는 쪽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제 환자분들은 먹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렌 황 질문입니다. 수술 후 5년 부부관계가 가능한지요? 저는 이거는 부부관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처 아무는 게 되게 2개월 이후부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처 문제만 안 되면은 2개월 이후부터는 환자분들한테 그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이게 폐경으로 인해 갖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한테는 호르몬 치료를 하든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적인 그 호르몬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선이 분 그 질문 받겠습니다. 난소 두 쪽 자궁, 장근막, 임파선 모두 제거했는데도 재발을 할까요? 저는 항암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안 되어서요. 대개 이제 그 초기암인 경우에는 그 세포 분화도를 저희가 따지는데 그때 항암을 아주 드물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내에서는 아주 초기라도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대개 이제 수술을 이제 저희가 할 때 뒷부분에서 하는 걸 지금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 항암 치료할 때 이제 그 치료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 방법이 있는데 국소 치료 방법은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이제 대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암이라는 건 이건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이 전신 치료를 반드시 대개는 권해요. 아주 초기 질환 지금 이 복선이 환자분처럼 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이제 국소 치료로 끝나지만은 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딴 데 전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신 치료를 하게 되죠. 전신 치료 방법으로 항암제하고 이전에는 이 면역 치료가 있었는데 면역 치료를 대개는 권하지는 않았었죠.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또 생각외로 이게 부작용이 많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면역감염 치료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주목되면서 저희가 이제 제4 치료법으로 아주 대두가 되면서 거의 전 암종에 같이 이제 난소암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신 치료 방법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 치료는 일단 병이 발생하는 원발 부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암이 퍼질 때 그 둘레 조직부터 먼저 침범을 해요. 그래서 둘레 있는 조직을 먼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소 둘레 있는 조직이 자궁하고 나팔관이기 때문에 그쪽 조직을 당연히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난소암 경우에 있어서는 복막을 따라 퍼지기 때문에 그 복막 조직을 둘레 있는 조직들을 전부 같이 제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파선을 따라 퍼지기 때문에 그 임파선을 제거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장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대망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대망이라는 거는 이게 위장 위에 있는 이 지방 조직이 있어요. 이 대망이라는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복강 내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암 같은 조직이 있을 때 이 덮어갖고서는 딴 데로 이렇게 퍼지지 않게 균이라든지 암세포가 퍼지지 않게 덮어갖고서는 보호하는 효과를 해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양실조나 뭐 이럴 때 이제 영양분을 비축하는 역할을 하고 그쪽에 이제 다른 임파선이라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딴 조직에 이렇게 혈관이라든지 영양분 같은 거를 면역 기능 같은 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때문에 대망을 전부 제거를 하죠. 그쪽으로 잘 퍼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소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강 내 이 복막을 따라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든 걸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암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을 따라 퍼지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봤다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드시 쭉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미세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세전이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팩 검사라는 방법이 이제 기능성 그 전이 방법을 이제 그 새로운 그 시도된 방법인데 그것도 아직 미세전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이를 통한 재발 때문에 계속 그 추적 관찰은 해야 됩니다. 10% 가능성 때문에. 그 다음에 해바라기 분의 투명세포암은 빨리 자라나요. 난소암은 2년간 조심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투명세포암은 빨리, 그 암세포는 좀 빨리 자라죠. 근데 이제 투명세포암은 이게 드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소암은 그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이게 집합체인데도 불구하고 표준 치료법은 한 가지 항암제밖에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동양인한테 이제 많이 생기는 투명세포암도 그 장액성 그 난소암에 쓰는 표준 치료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자란다는 것보다는 그 표준 치료법에 비교적 잘 듣기는 하지만은 좀 거기에 꼭 적합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 부인들이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있죠. 빨리 자란다 뭐 이런 거는 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재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가 2년 내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특히 그 2년간 신경을 많이 써서 환자분들을 관찰을 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그 초기 증상 중 헛배 부르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증상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장이 안 좋을 때 그 증상이지 특이하게 그 난소암의 특이한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괜히 그 제가 이제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이게 병이 진행됐을 때 나오는 증상이고 되게 장이 안 좋았을 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난 난소암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증상은 아니라고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그 분이 이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의존성은 무슨 뜻인가요? 이 난소암은 여성 호르몬과 연관성은 있지만 의존성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는 안 하죠. 그 여성 호르몬 의존성이라고 되게 얘기하는 경우는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 저희가 여성 호르몬 의존성이라고 많이 통칭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배란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나오는 이 배란 관계 호르몬하고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의존성이란 말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꼬미토리 분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 유방을 제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소도 제거하는 경우도 있나요? 양쪽 난소 제거 후에도 난소암이 생길 수 있나요? 이거는 아마 브라카 유전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그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가족성 유방 난소 암이 있는 이제
그 미국 그 안젤리나 이 여배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BRCA라는 유전자가 있을 때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난소암도 그 BRCA 유전자가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그 BRCA 유전자 1의 이상이 있을 때, 그때도 한 그 60% 정도는 난소암이 그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BRCA 2형이 있을 때도 한 10 내지 30%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방암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커요. 그래서 유방을 이제 제거를 이제 되게 그게 조심스러우면 이제 그 제거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되게 이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난소 제거하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양쪽 난소 제거 후에도 난소암이 생길 수 있나요? 이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드물죠. 이 복막내 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길 수 있습니다. 낫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도전과 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걸리기 쉬운 여성의 유형과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난소암에 걸리기 쉬운 여성의 유형이 있죠.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BRCA 1, 2 유전자 이상이 있는 가족들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을 때,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게 대장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을 때도 그리고 이 자궁 내막암하고 대장암하고 같이 있을 때 특정 이 유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난소암, 그리고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 있는 가족력이 있고 좀 둘레 한 6천간에까지 이렇게 5천 이내에 만약에 몇 사람이 있다면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족력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유전자 검사에 누가 가족, 친척 중에 있다면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발생 원인 중에 아직 뭐 이론은 많지만 지속적 배란이 가장 원인으로 저희가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배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소암 발생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러니까 초경 연령이 많고, 그리고 폐경은 늦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안 낳고, 그러니까 저출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안 한다면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되게 배란이 안 되거든요. 딱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량 난소암이 늘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고, 뭐 그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경 나이가 빠른데 생리가 50이 넘었는데도 생리를 하고 있고, 50이 넘었다면은 가족력이 있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제 생활 습관이 이 패스트푸드 서양 음식에 좀 이렇게 가깝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뭐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좀 적게 한다든지, 그리고 좀 체형이 이렇게 비만하다든지, 그리고 야채하고 과일을 좀 피하고 육식을 많이 한다니까 서양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난소암에 걸리기 쉬운 이 유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난소암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아기를 많이 낳고 꼭 이 모유 수유를 권장하겠지만 그거는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 예방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약을 먹어갖고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유방암에서 쓰고 있는 이 항에스트로겐 방법하고 피임약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은 지금 당장 못하는데 브라카 유전자가 있고 그 우리 가족력이 있어갖고 나는 너무 위험한데 아기는 꼭 낳고 싶고 그 난소를 살려야겠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런 제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있는 방법이 피임약을 사용을 하고 옛날에는 이제 6개월마다 이제 그 권장을 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초음파하고 피 검사를 하면서 4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짧게 얘기를 하면은 피임약을 권고하고 그런 위험 여성한테서 그리고 4개월마다 초음파하고 피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소암은 진단 당시 복막과 흉막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나요? 해필라이프 분을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소암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 복막을 따라 갖고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암보다도 유난히 그게 이 난소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복막을 따라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 다음에 흉막으로 퍼지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보통 80%에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흉막으로 전이된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은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말기암 사기 이제 그쪽에 이제 전이된 경우가 한 10% 미만인데 한 10%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과 암과 관계가 있을까요? 해바라기 분이 이제 질문했는데, 생리통과 암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아기를 이제 낳기 전에 생리통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생리통이 없던 분이 생리통이 생기는 거는 일단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생리통이 없다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생리통이 생겼다. 이런 때는 산부인과에 가갖고 좀 진찰을 좀 받고, 그리고 암과 연관성이 꼭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위험 인자가 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분 질문입니다. 난소암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보다 얼마나 더 오래 걸리나요?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수술 시간은 제가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수술하고 로봇 수술이나. 그래서 대개는 이 의사마다 이제 좀 약간,
이 철학, 약간 의료 철학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치료 방법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 de-escalation treatment strategy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강도 감소 치료라고 이제 보니까 그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강도 감소 치료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암 치료를 했을 때 그 지난 한 10년 정도의 굉장히 빠른 이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이 생존율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정체 현상을 빚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면은 삶의 질이라도 좀 좋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이 비례해 갖고 삶의 질을 좋게 하면서 이 치료 효과가 똑같다면 좋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de-escalation 트리트먼트 치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감소 치료 전략이죠.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같으면서, 그러니까 그 부작용은 낮추고 환자가 삶의 질은 좋게 하면서 치료 효과는 유지하려는 전략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 최소 치명 치료로서 나온 게 이게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수술하던 개복 수술하던 이 외과의들이 다시 이제 이 수술하는데 이 트레이닝이 다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적응이 되게 되면은 일단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과연 이게 똑같이 했을 때 개복 수술할 때만치 똑같이 떼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수술할 때 거기에 저희가 쓰는 그 가스를 집어넣는데, 그 가스를 집어넣었을 때 환자한테 위해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위해를 안 주면서 환자한테 삶의 질은 똑같이 하고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는 그게 이제 차이가 없다는 게 전부 밝혀졌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오히려 그게 최근에는 이게 역행하면서 수술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많이 떼자는 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약물 치료도 내과에서는 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암세포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모두 다 차단을 하면은, 암세포가 살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부작용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암 치료를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높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얘기한 정밀 치료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난소암 수술, 로봇 수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이제 효과는 똑같으면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논란들이 지금 있는데, 일반 수술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전제는 이게 치료 효과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그거에 대한 이게 아마 확인돼야 되는 게 먼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암모나이트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여성은 누구인가요? 음주, 흡연, 가족력 등인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확실하게 높아져요.
그리고 음주 흡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칠 바가 없어요. 그 최근에 뭐 그 한 잔도 안 좋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흡연은 그 안 좋다는 건 이미 잘 밝혀졌죠. 그 음주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전부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평생 복용하면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 발병률이 줄어드나요? 피임약을 그 평생 복용했을 때 이것도 이제 논란에 지금 아직 그 결론이 나 있지를 않아요. 피임약을 먹었을 때 이제 유방암이 이제 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결론이 나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난소암은 그 줄어든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나 있는데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그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었을 때 이게 근데 피임약이 정상적으로 배란할 때 나오는 호르몬 수치보다는 낮아요. 비슷하거나 낮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우열을 따지기는 좀 어려울 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직은 청춘이다. 임신 테스트기의 양성이 아닌 경우에도 난소암이나 종양이 있을 수 있나요? 임신 테스트기의 그 양성이 아닌 이거는 좀 얘기가 이게 이 생식세포암 중에 임신 테스트기로 진단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난소암 중에 그 생식세포암 중에 일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이민자 씨, 난소암 수술 후 몇 년까지 추적 검사를 해야 하나요? 그 이민자 씨입니다. 전 2006년 8월에 장액선 난소암으로 수술했는데 10년 후부터 10년 넘었다고 추적검사, 혈액검사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추적검사를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후에도 발생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 10년 넘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야 그거는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암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브라카 검사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이 검사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암 유전자 검사는. 예. 검사,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향은 강도 감소 치료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 난소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적극적인 이 수술은 이게 크게 하면 할수록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항암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합병증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어떤 치료법이 지금 두 가지 같이 공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치료를 시작한 환자분들은 이 정신적으로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시작한다면은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믿고 따르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생존자라고 할 때 5년 생존이 됐을 때 이후부터는 생존자 클리닉이라고 따로 봤었는데 최근에는 진단 당시부터
그 생존자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은 이 환자분도 힘들지만은 그 가족, 친구들도 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생활 습관하고 그 운동하고 서로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같이 이 의지하면서 그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요번에 개발을 해갖고 이제 내년에 이제 임상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공동 연구자분들한테 그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 내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리고 그 가족분들한테 또 그 도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한테 그 행복과 건강이 그 같이 깃들기를 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